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활용 수업 자료 개발 및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진행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총 4가지의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활용 수업 자료 영상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서 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플립 러닝을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패들렛을 활용하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튜브 활용 수업 자료, 그러니까 영상 강의 콘텐츠를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3월 달에 처음 신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 그러니까 영상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학교 현장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유튜브 강의를 활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4월 그때부터 아마 온라인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은 계속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공교육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이제 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는 친숙성,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지금 온라인 수업을 이제 어느덧 한 학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이 어떻게 플랫폼에 적용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한 명의 교사뿐만 아니라 반마다 있는 20명, 30명의 학생들 또한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접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친숙성입니다. 친숙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직관적이고 친숙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두 번째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보았을 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친숙성이라는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성입니다.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기자재와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을 세 번째 원칙으로 세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영상 자료를 제작했습니다만 이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영상 강의 제작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프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다양한 영상 자료를 추가해서 수업을 만드는 경우 이 수업을 만드는 데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감하듯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 업무라든가 업무는 전혀 경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알맞은 양의 수업 자료, 알맞은 시간이 들어가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저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수업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접근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학습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튜브를 자주 활용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유튜브로 수업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친숙성입니다. 이 친숙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과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화면이 동일해야지만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속 본문이라든지 이 본문에다가 직접 판서를 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림판이라든가 그리고 다음 팟플레이어 그리고 한글 2014 이런 우리가 쓰는 업무 노트북에도 흔히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이런 수업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헤드셋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노트북을 사용함으로써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부담을 저하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와 단임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제가 이 영상 제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교육청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유튜브 채널 및 중등 수업자료 개발 및 공유 계획 안내라는 이 공문을 통해서 이 수업 자료를 개발할 교사를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제가 그 응모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성을 세 번째 원칙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실 때에도 어렵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본문 파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맡고 있는 과목이 국어를 맡고 있어서 이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을 예로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을 때 이 시의 본문을 갖고 있는 뭐 교과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시 같은 경우에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먼 후일이라는 한글 파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팟 플레이어를 실행하시고서 컨트롤 S로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찍을 촬영 범위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할 범위를 드래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C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캡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면서 음성을 헤드셋으로 녹음한 다음에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함으로써 요 먼 후일이라는 거에 대한 네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서를 진행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튜브에 이제 게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유튜브에 접속함으로써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업로드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Q&A 측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게시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꼭 공부하려고 하는 그 1, 2, 3교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어딜 간다든지 하는 시간에도 충분히 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 자료, 그러니까 영상 강의 콘텐츠를 학습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생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춘 영상을 일시정지하거나 필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영상 강의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23명의 아이들을 이제 수업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유튜브 강의를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렇게 재생 속도를 스스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필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 아니면 나중에 학습 활동을 진행하다가도 아까 먼 후일에서 나왔던 이런 표현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었지라는 점을 되돌아가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학습자가 스스로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이라든가 학습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상위인지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되돌아본다면 학생들은 일방향적으로 교사가 제시하는 수업에 대해서 듣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수업이 의미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 수업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게 상위인지를 사용하게 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깨울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이 상위인지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자료를 게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업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온라인 수업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이것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LMS라고 하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성적과 진도 그리고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개개인의 출석 여부라든지 과제 부여 그리고 과제 진행 수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공지사항 등록 등을 온라인상의 가상학급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회라든가 종례 그리고 일과 시간표 진행을 이런 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저희 학교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7월 24일에 있었던 우리 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회에서부터 1교시 도덕, 과학, 수학, 체육, 5, 6교시 동아리 그리고 종례까지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해야 하는 일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은 해당 교시에 맞춰서 자신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침 9시가 됐을 때 이제 1교시 도덕을 할 시간이구나 하면은 요 도덕 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요 가장 위에 있는 조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공개 댓글을 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단순히 이런 수업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과 활동 외에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5, 6교시 동아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체 활동에서도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수업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이번에 4단원에서 11번째 시간인데, 이랬을 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183쪽에서 186쪽까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제출을 하였고 그리고 할당된 친구들은 누구며 그리고 이게 제가 피드백을 주고 점수를 부여한 친구들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한눈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부여와 수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유튜브의 영상 강의를 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에 접속하신 다음에 수업 만들기 부분에서 하단에 보면은 만들기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동영상을 삽입하신다면 교사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삽입함으로써 과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작한 선생님들의 유튜브 영상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진행 수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도덕 선생님, 과학 선생님 각각 이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담임 교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제 진행 수준의 확인을 들어간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미제출했는지 그리고 점수가 부여됐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면 재밌는 점이 무엇이냐면 학생 개개인의 과제에 대해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실제로 수업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과제물을 올리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 과제를 보시고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다룰 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하다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개별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희곡의 구성 단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기존의 수업에서는 다른 아이들 또한 이제 수업을 듣고 있고 45분의 이런 수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별화된 응답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공지사항과 알림장 등록을 통해서 학급 운영에 있어서도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을 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급 운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플립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러닝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업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반면에 거꾸로 학습, 플립러닝을 사용한다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다르게 수업에 앞서서 교수가 제공한 자료를 사전에 학습하고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토론과 과제풀이 등을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제시한 과제처럼 이제 플립러닝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줌 회의에 어떤 식으로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소를 아래에 공개하고 학생들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모르겠는 점을 저에게 줌에 들어와서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단방향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업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웠던 개별화된 교육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생 한 명과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역서열과 반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이러니 측면에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생과 있었던 예를 들면 친구가 교실에서 창문을 깼는데 너 참 잘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것이 반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학생이 원하는 학생과 갖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토론을 실시하다든가 아니면 심화된 과제와 학습 활동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미 과제 끝냈는데 뭘 하나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청중 피드백 활동지를 함께 해볼까? 라는 식으로 심화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이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플립러닝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학습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밝혀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또 학습 습관이 태도에 대해서 코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단계를 뛰어넘는 보다 심화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이미 교육학 시간에 배웠겠습니다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바로 무엇이냐면 구성주의 학습을 이런 식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들렛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탐구 과정과 성찰, 그리고 문제 해결,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교수 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가 제시하는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 결과물을 개발함으로써 또래 학생들 및 교사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패들렛 활용을 한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어주는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들이 아마 9월 달쯤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9월, 10월 이때쯤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한 주는 등교하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밤마다 진도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배우던 것과는 별개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두 개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융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차시에서는 여기 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차시에서는 온라인, 세 번째 차시에서도 온라인으로 패들렛으로 아이들이 과제를 만들고 네 번째 차시에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발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시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개별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번째 온라인에서 보시면 아까 선생님들이 첫 번째 차시에서 하셨던 이제 유튜브 강의를 여기서 활용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먼저 내용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다가 학교에서 활용할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사의 평가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순차적인 교수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브루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질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글 창제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확산전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토론과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이제 개념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영상 강의를 게시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과제물을 이제 아이들이 제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훌륭한 과제를 제출하였는지 피드백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패들렛으로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소개 단원이었는데 자음자, 모음자, 한자와 비교, 알파벳과 비교라는 이 각각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모둠별 주제를 만들고 그리고 모둠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등교에서 아이들이 이 패들렛을 통해서 이 내용을 게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진행하는 거죠. 재밌는 건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이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보니 자기들이 궁금한 점을 이런 식으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발표자가 만든 자료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이런 답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 단위 모아쓰기 단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이제 궁극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제 교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동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수자 혼자만 하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여기까지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학습 내용을 보다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줄 것이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서 외국인에게 한글 소개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글의 모아쓰기가 갖는 우수성을 영어 알파벳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선생님들께서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제시해 주신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Q&A를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려면 교사의 노력과 시간이 너무 무리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유튜브 자료가 오히려 수업을 산만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 활용 수업 자료 개발을 모든 교사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거나 질 낮은 자료도 많은데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네, 아주 이게 현장의 고민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질문은 인상적이었는데 이 네 가지의 작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자료가 방대해서 교사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이 산만해지고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과 자료 개발을 반드시 교사가 해야 될까? 모든 교사가 해야 될까? 그리고 네 번째로 검증과 질 낮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가 방대해서 교사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문식성,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존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시던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설이라든가 반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시의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듯이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만약 팁을 드린다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자료 개발 교사를 아까 저희 사례와 같이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한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더 적게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공인된 채널을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 만약에 창체 활동에서 자율 활동에서 안전 교육을 위해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시면 보다 노력과 이런 시간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산만하고 시간이 낭비된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대원칙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사례는 수업의 내용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무 자료가 자극적이거나 너무 사례가 인상적이어서 수업 내용을 가려버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자료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수업 내용보다는 유튜브 자료에 초점을 두시게 된다면 수업 내용이 잘 전달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생각해 보면 처음 세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자료 개발 같은 경우는 모든 교사가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운중학교에서 2학년 국어를 3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만드는 사람은 2분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선생님은 행정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유튜브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기에 자신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보다는 나는 수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내용 아니면은 공문이라든지 기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꼭 모든 교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 그리고 에듀넷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꼭 선생님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지나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시할 때 이거를 유튜브 링크만 보내주기보다는 그 링크만 따서 해당 영상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유튜브 자료로 넘어가지 않고 그 영상만 볼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신다면 이제 검증되지 않거나 지나친 자료를 학생들이 보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수업 이제 유튜브를 활용할 따른 교수자의 저작권과 강의 공개 부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교과서나 출판사 측면에서 저작권이 걱정이 되신다면 해당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셔서 물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재교육에 전화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어느 자료까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자료까지는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자료라든가 음성 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텍스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저작권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 유튜브 자료를 게시할 때 이제 표준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퍼하기 금지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선생님들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강의 공개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교사의 수업을 학부모와 그리고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사실 트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도 K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사의 강의를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선생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수많은 민원들 그리고 많은 우려들은 사실 우리 교사들에 대한 수많은 막연한 불만과 그리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이 이미 갖고 계신 전문성을 토대로 한다면 강의 공개에 대한 부담도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블렌디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 참여가 가장 높아졌다. 이런 점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플립러닝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업 참여가 높아진 이유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이런 점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라가지 못했던 아이들 또한 결국에는 이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대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4가지 챕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유튜브 활용해서 수업 자료의 개발 및 블렌디드 수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업무 메일이든 아니면은 공문을 통해서든 아니 메신저를 통해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새내기 신규 교사인데 올 한 해 동안 돌보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